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돈 버는 것 중에서 빚 갚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 쓰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율이라고. 네, 정확 맞습니다. 1억을 못 벌으면은 10억은 못 빌린다는 소리고. 뭐 당연히 못 빌리죠. 그러니까 이제 10억 빌리려면 연봉이 무조건 한 1억 한 3천에서 1억 5천 이상은 돼야 되는 사람이네. 그러면 10억 빌릴 사람은 확 줄겠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한문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재밌게 이름을, 닉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한문도 교수님. 네. 누가 그러셨어요? 그 옆에 이제 우리 부동산 하시는 표용호 대표가. 요즘 와서 그런데 예전에 저도 좀 틀린 적이 있죠. 네. 요즘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돼서 최근에 그 저희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이슈가 하나 발생했는데 이 이슈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DSLR이 적용되고 스트레스 DSLR이 적용된다. DSLR이요. 예. 네네. 그게 뭐 보도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뭐 보도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주택에 대해서만 뭐 몇 프로 정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50%다. 그러면 뭐 예전에는 소득 DTI 기준에 가지고 50%니까 1억이면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DSR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외에 우리가 또 뭐 자동차 리스라든지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뭐 하여간 돈이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대출금으로. 리스나 뭐 대출 받은 모든 분야 이 나가는 이자에 대해서 총 합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재산세까지 합쳐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재산세가 나가는 건 빠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냉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과도기고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바젤3 협약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원래 2023년도부터 이걸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중간에 겹쳤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완벽하게 시작하는 건 2028년도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라고 이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국제결제은행하고 다 예전에 맺은 협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정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하는 건데 요점은 그거죠. 그렇다면 DSR 적용이 된다는 거는 그럼 다른 부채가 있는 분들 주택을 갖다가 좀 투자 투기 이렇게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폭이 줄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돈 버는 것 중에서 빚 갚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 쓰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율이라고. 네, 정확 맞습니다. 자기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이 부채를 갚는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리금과 이자 다 합친 거. 그 은행에서 10억을 빌려가지고 연간 뭐 5천만 원을 이자 돈으로 갚는다. 1억은 벌어야죠, 자기가. 그러면은 50% 잡으면. 1억을 못 벌으면은 10억은 못 빌린다는 소리고. 당연히 못 빌리죠. 그 월리금입니까? 이자만. 월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그러면 5억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로 연간 5천만 원을 갚는다면 1억 이상 소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당연한 거죠. 그럼 10억 빌릴 사람은 그 와중에 지금 40%입니다. 제1금융권은 40%고요. 2금융권은 50%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50%라는 건 자기 월급의 절반. 40%는 자기 월급의 40%. 예전처럼 뭐 먹는 것 빼고 60-70% 대출 월급 갖고 배팅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월봉을 1억 이상 받는 사람, 1억 2천 이상 받는 사람이 3,800명이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800명이면 예를 들자면 진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저는 조금 몇만 명 되는 줄 알았어요. 3,800명이면 이 사람들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돈을 얼마를 받냐면 15억 정도를 받는 건데 거기 밑단 뭐 1,000등 말고 한 3,500등, 3,800등은 한 15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 수령액은 한 7억대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월에 850만 원 가까이 그 보험료를 내죠. 세금 빼고 보험료를 또 내니 다 들어가죠. 보험료가 1억 정도 되니 세금 50% 보험료 1억 내면 한 7억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캐나다는 세금까지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DSL에 턱없이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봉 캐나다 기준으로 월봉 1억을 넘게 받아도 한국에서 10억짜리 아파트 10억 돈 빌려갖고 아파트 못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이 소득 수준에 맞게 주택 가격이 조정되기를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렇게 터졌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모두 모여가지고 G20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맨날 모여서 뭐 기후 환경 얘기하고 뒤에서는 네. 앉아서 사인했잖아요. 예, 예, 미국이 빌면서 당신들이 이거 사인해주고 같이 협약 안 가면 우리나라 지금 이거 버블 터진 거 좀 문제 있으니 기축통화국이니까 좀 해줘 이래가지고 사인한 거잖아요. 네. 다 같이 가야죠. 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세금은 포함은 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억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10억을 빌려서 5% 4.5% 받으면은 네. 4,500. 그냥 4,500. 그러니까 네. 5천 치고. 네, 네. 5천 그러려면은 한 1억 몇천 받아야죠. 1억 몇천 받아야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0억 빌리려면 연봉이 그렇죠. 무조건 한 1억 한 3천에서 1억 5천 이상 돼야 되는 사람이네. 네. 그러면 10억 빌릴 사람은 확 줄겠네요. 네? 10억을 그럼요. 당연히 줄고 여기 이걸로 계산하니까 제가 이제 자료 지금 보실 텐데 보시면 예전에 2025년도부터는 100% 적용이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는 네. 그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있잖아요. 그게 1.5에서 3%까지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5년치의 그 최고금리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해요. 가산금리의 기준을. 발표 앞으로 그렇게 네, 하기로 근데 했습니다. 요번에 발표했어요. 12월 15일에 발표한 게 1.5%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2%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1.5%를 그럼 뭐에다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만약에 어느 분이 4.5%를 받는 대상이에요. 네. 그럼 1.5 얹어야 돼요. 얹어야 돼요. 6% 그럼 되면은 당연히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그 DSR 커지니까 줄죠. 대출액이. 대출액 기준 DSR 그렇죠. 기준으로 네. 실제로는 뭐 4.5%지만은 이거 기준으로는 6%를 적용한 DSR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 얘기는 그 결론은 이제 샘플 보시는 바와 같이 6.6억 받던 분들은 첫 조건 같은 경우에는 5.6억 1억이 줄여요. 비율로 하면 19%. 중간에 이제 뭐 고정금리 기간이 길고 혼합형 이런 거 두 가지 있잖아요. 거기 네. 보면은 그 뭐 10%, 6%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최저는 6%. 네. 대부분 한 10에서 12%, 최고는 16%까지 감소해요. 대출액이. 현재 우리가 받는 거에서. 네. 그러면 시장에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DSR을 적용하는 순간 10에서 20% 사이가 네. 줄어든다. 그렇죠. 그럼 총 유동성이 10에서 20% 줄어드는 많이 효과네요. 주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네. 통화승수처럼 이게 10에서 20% 줄면 네. 회전 생각해 보시면 네. 어마어마한 압박이 올 될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제 추후로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뭐 이렇게 10년 동안 막 폭등 이런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은 추가가 거의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출 끌어서 집 산 사람은 네. 이 대출 대전에 참여를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월급쟁이인 경우. 지금 받으신 분들이 그나마 풀로 땡긴 거지. 네. 앞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그게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도 또 조금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영향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상승 어떤 요인보다는 네. 하방 요인, 좋게 얘기하면은 정상화 요인이죠. 정상적인 소득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영끌 피해자들 났잖아요. 네네네. 이자를 못 내가지고 네. 지금 뭐 투잡 뛰고 부부 싸움 나고 난리 난 데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한 아주 그 금융기관들이 이미 다 조사해 본 결과를 이제 시행하는 거죠, 우리. 여기다가 또 저것도 있어요. 전세 DSR도 유주택자도 이제 전세 대출은 DSR 적용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됐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좀 웃기죠. 나는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 그걸 듣고 나니까. 네. 나도 제가 이제 이 대담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문도 선생님 등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을.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에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구나. 레버리지 공간이 진짜 많았네. 네, 맞습니다. 딱 공부를 하고 났더니 이게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자산 시장은 돈의 총량과 비례한다. 맞죠? 항상 그 얘기를 저희는 하거든요. 당연하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부동산은 진짜 레버리지의 홍수였구나. 네, 볼륨도 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전문 투자 투기꾼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저는 변호사분이 변호사 영업하다 말고 갭 투자 강의해서 돈 벌고 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붐이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돈이 충만하다는 거는 예전에 진짜 2020년
코인장하고 거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 붐 정도 됐죠. 예, 흡사하다. 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그랬던 것 같다라는. 아, 그러면은 이제 DSLR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겁니까? 지금 1 금융기관은 이제 벌써 시작됐고 2 금융기관은 지금 요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지금 실적이 뭐 다 손실로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걸 쓰면은 이제 좀 유동성이 더 좀 부족해지니까 거기는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DSR 죄송합니다. 그 DSR 50%로 하고 지금 은행은 이제 1금융권은 40%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똑같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러면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2금융권 가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폭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유동성 극대화 장이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충격이 오니까 지금 금감원장이 발표하기도 뭐라 그랬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25년 내년부터는 100%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나마 또 한 어떤 갭을 남겨둔 건 뭐냐면 고정금리를 기간을 많이 설정한 대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100%에서 그나마 고정금리니까 좀 리스크가 좀 감소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60%, 뭐 50% 이렇게 낮춰서 적용하겠다. 이게 뭐냐면 고정금리를 올해를 꼭 쓰겠다는 옵션을 쓰는 분들은 실거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투자성을 가진 것들, 말씀하신 뭐 전세 대출 받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 요인을 갖다 제거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스탠스가 지금 잡혔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으로 공동 명의로 해서 하면은 공동 소득 합산 DSLR 할 때는 다 계산해야죠. 그럼 부부 합산으로 하면 조금 공간이 열리긴 하네요. 그렇게 하면. 별도 적용하지만 총액은 결론은 똑같지 않나요? 총액적인 부분에서 누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딱 그냥 대출 금리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했을 때 따로따로 계산한 거 그냥 합할 뿐이지 이분도 줄고 이분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게 두 개 다 따로따로 열렸으니 따로따로 열렸으니까 지금 아마 DSLR도 다 똑같이 지금 하던 시스템이랑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전세 DSLR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는 지금 소득 조건을 안 따지고 대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5억까지. 심하면 이런 얘기 드릴게요. 조금 우리 유흥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유흥업에 이제 뭐 하시다가 뭐 갑자기 처음에 신입으로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급여가 일정하지가 않고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증명 우리가 셀러리맨들의 소득증명 같은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아시겠지만 인정소득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인정소득. 그러니까 1년에 쓰는 돈이 2,500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한 5,000을 벌겠구나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가산 요소 심사 요인에 넣고 그냥 일단 5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그냥. 그 소득의 등급이 거의 7, 8등급까지 다 해줍니다. 5억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게 뭐냐면 보증보험이죠. 허구를 활용해가지고 보증보험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조금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시장에 던져준 거죠, 정부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야가 모두 잘못이네요. 여야의 지금 여야 뭐 양당이 다 합산해서 만들어낸 똑같은 기득권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그럼 전세.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유주택자를 전세 대출해 준다는 개념이 사실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나왔거든요. 죽었다가 나왔다, 죽었다 나왔다 이어오는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번에 또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줘가지고 작년에 기억나시죠? 봄에 막 특례보금전하고 집값 칠 때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또 풀었어요. 그러니까 집 영끌했던 분들이 잘 됐다. 전세 대출 받아서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집값이 더 오르는데도 효과를 또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은 약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DSR을 적용해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또 받으면 이거는 그냥 공동 같잖아요. 그렇죠. 안 따지면 따지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받을 게 막 거의 없을 거예요. 유주택자는 기존에 만약에 대출이 있는 사람도 있으면 모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전세 대출 해줬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수준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갚는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버는 게 있네. 그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전세는 주거복지니까 예를 네네. 들자면 그런 어떤 명분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전세대출 이거 전세를 놓고 네. 나 전세로 갈 때 조금 아꼈으면 그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겠죠.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실제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끊었어요. 이번에 올 봄에. 그러면 전세는 퍼센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주택담보 유주택자니까 네. 집을 샀으니까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갚는 것도 있고. 그럼 이게 거의 풀로 받은 분들일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대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또 한번 활용하라고. 네. 근데 이거를 계산을 들어가면 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유주택자 전세대출로 집값이 펌핑되는 걸 정부가 파악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해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전세대출이 문제가 많다고 하니 전세대출을 DSR을 적용하라고 사실 분명히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권고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총부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도 이번에 손을 약간 든 거죠. 이건 좀 오바구나, 정책적으로. 그래서 유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해주겠다. 그럼 다시 걷어들인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호는 뭐냐. 다른 전세 대출도 DSR을 적용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느껴요. 아직 그건 아닌 거고. 그렇게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들이나 국제 어떤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전세 특수한 어떤 유동성 문제나 부채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압박을 받죠. 네. 그리고 BIS 아시겠지만 GST라고 그러죠.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받았거든요. 네. 받아서 협약도 맺었어요. 뭐냐면 우리 현재 부채 상황을 자료 다 주고 국제결제은행에서 모니터링 대신 해주고 모여서 너네 이러니 뭐 리스크 관리상 또 건전성 유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무총장이 11월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워딩 딱 던지고 갔어요.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낮춰라. 구조개혁해라. 딱 답 던졌어요. 구조개혁이 뭐 DSR이거든요. 부동산 쪽으로. 집값 낮춰라 연결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되면서부터 F4 수장들이 갑자기 스탠스가 다 바뀌었잖아요. 뭐 그렇죠. PF에 대한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책임져라. 좀 이상한데 이제 일반 바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매일 보는 사람은 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작년 4월부터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찾아온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더 이상 안 하면 분명히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하면 너희들 뭐 신용도금 낮출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F4가 그냥 어느 동시에 맞춰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4명이 다 스피커로. 그죠? 그래도 드문 일이거든요. 왜 이제는 모여서 한 번에 했는데 따로따로 계속 언론에다 노출한다는 건 뭐예요? 강력한 의지 표명. 근데 그 스탠스가 뭐예요? 우리도 DSR 이제 간다. 그러면 유주택자지만 거기서 대출이 없는 사람은 전세 DSR은 상관없네요. 전세 대출 받는 거는. 그분 이제 못 받는 계산하면 못 받는다. 그러니까 대출이 없어. 집은 있는데 대출이 아예 전혀 없어. 그런 사람. 그분은 되죠.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전세 DSR을 상관없.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유주택자 전세대출 DSR을 한다고 해놓고 유주택자들한테는 전세대출을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까지 줬어요. 아예 그걸 자꾸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보면은 사실 담보 능력이 된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아직 이제 그것까지 픽스를 안 했고, 하여간 유주택자들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해서 좀 안 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분명히 던져놨어요. 예. 그 얘기는 그 다음은 수순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세 사기 보증보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전세대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손대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뒤져보니까 너무너무 더 놀랐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허그의 부실이 23년도 10월 기준으로 거의 1조에 육박한다. 지금 자본금 다 까먹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 대비 보증 배율을 갖다 60배로 해놨는데, 그거 일단 약간 동 났죠. 그러니까 60 빼면 깜짝 놀라셨잖아요. 60 빼면 2% 50 2%만 깨지면은 자본금 잠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그때 한 2,000원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뒤로 사고가 계속 터졌어요. 그러겠죠. 분위기 그 다음부터 보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12월 제가 알기로 12월 작년 그 국회 기간에
그 자본금을 확충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 자본금 확충 해야죠. 안 그러면 자본 10조로 늘리고요. 와,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그게 이제 그것도 또 묘한데요. 네. 보통은 이제 이 주택도시보증기금에 쓰는 이거는 국민주택기금 개정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뭐 채권 발행하니까 국민주택 채권. 아니요. 주택기금 원래 돈이 있어요. 예. 주택청약 돈이라든지 이런 돈이 있잖아요. 예. 그 돈으로 재원을 정부 재원으로 주로 했었는데 채권 발행 그전에 안 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줄 돈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채를 발행하겠다 이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채.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가 볼 땐 부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가 터질 게 많고. 자본금 또 녹죠. 한 1, 2조 녹는 거는. 10조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네. 지금 70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보증서 놨잖아요. 그렇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보증 CDS 보증서랑 똑같잖아요. 네.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그 페니맥 프레디맥이 망했죠. 네. 그때.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양상을 가는데 네. 뭐 지적하는 분도 많이 안 계시고 뭐 우리 저 지인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줄여나가거나 집값 조정 정책으로 다시 원리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또 대출을 또 늘리는 정책이잖아요. 보증비를 높이는데 이건 앞으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터질 걸 대비해가지고 할 수 없이 늘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심각해요. 좀. 저희가 처음에 이 허그를 우리 함 교수님하고 허그를 처음 얘기했을 때는 그때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1번이고 2번, 3번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그건데 지금 와도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뭐냐면 이제는 분양분. 네, 맞습니다. 네. 분양보증도 문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세와 분양은 제가 보니까 급이 다르던데요. 아,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냥 저 아마추어하고 메이저 리그가 되는 거죠. 뭐 마이너 리그도 아니고 메이저 리그와 그냥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한국 아마추어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액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것도 집단 이제 신축 분양하면 이제 분양 받으면 중도금 대출 해주잖아요. 근데 뭘 보고 해줘요? 짓고 있는데 터질 수도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잘 안 해줘요, 시행사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은 은행에서부터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보증을 쓰는 거예요. 새로 짓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은행이 해주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한테 나라가 보증승에 갚아줄게. 그게 바로 대출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허그고요. 그 그렇죠. 주체가 그 중간에 끼는 것이. 근데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장들이 가면 다행인데 터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지을 경우. 못 짓거나 지금처럼 PF 부실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메꿔줘야 되잖아요,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은 선변제를 받는 거예요, 나라한테. 아, 건설회사 망했을 경우. 짓는 시공사들이. 네네네. 현장이. 분양이 안 되고 망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해줬는데 중도금 했을 때 이자를 받고 원금을 나중에 잔금 때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대줘야 되는 거죠. 끝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은행 대주고 싶어요? 아, 당연히 안 대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서서 간 거예요. 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 확정이잖아요. 손실 확정이면 대출했던 은행이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안 보는 거죠. 왜? 국가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섰으니까. 그렇죠. 변제금으로 대신 나가죠. 국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이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과도하게 사업을 잡다 보니까 손실들이 나는 구간에 지금 우리가 돌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문제가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 페니메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전세 사기 대출 뭐 1000채 빌라 1000채면은 예를 들어 하나에 1억씩 해가지고 평균 1억 잡아서 1000억이고 만채 해봐야 1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000세대짜리 아파트 하나에서 분양이 빵 터졌다. 예를 들자면 맞아요. 그럼 뭐 8억짜리야. 분양금 8억인데 절반 지었는데 1000세대가 하나 빵 터졌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 전세 작년에 그 대위 변제 사고 난 게 한 1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거는 가계잖아요. 기업 분야가 있어요. 이걸 합하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4조 정도 지금 4조 넘게 4조 3천억인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이런 또 민감한 부분은 4조 몇천억이 지금 대위 변제로 나갔어요. 전세만요? 아니요. 기업까지. 기업이라는 표현은 이제 말씀하신 분양과 연결되는 거예요. 조금 터졌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1조 수준에 머물던, 그러니까 우리가 1조 하니까 막 지금 뭐 조로 노는데 2015년도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전에는요, 전세 사기 사고가 30억, 20억 뭐 이렇게 안 했어요. 토탈. 전국을 따져. 그런데
2015년, 16년에 전세 대출하고 보증보험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때 세워졌어요. 2015년에. 네네. 15년이니까 16년부터 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차가 언제? 18년이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2018년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300억, 3천억, 그 다음에 6천억 그러더니 재작년에 한 7천억 가더니 지금 1조 넘었어요. 전세만. 네. 그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조가 돼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네. 그리고 올해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부랴부랴 말씀하신 아까, 이거 보증한도 다 넘어섰고,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이거 진짜 유동성 문제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여야 하부 이런 단어도 없잖아요. 그냥 다 사인하는 거예요. 와, 이건 근데 진짜.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블랙스완이네, 잘못하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정부도 알아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집값을 버티고 있다는 게. 지금 가계들의 소득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자꾸 나가니까 소비 감소 현상이 지금 임계점에 닿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계부채는 심각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줄여야 되잖아요. 네. 줄여야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장이 여기서 업무 자체가 줄이면은 그 다음 전세를 받아서 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다운되겠죠. 네네. 그럼 또 다른 문제 생기잖아요. 약간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무슨 말인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네, 지금 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죠. 예를 들어 허그가 휘청거리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다양한 박살나죠. 제가 아시잖아요. 보증세 회사 박으면 현재 보증세대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현장에 다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네. 그럼 사업성이 다 없다는 얘기가 반증이고. 저거는 그럼 정부가 계속 어떤 식으로 돈을 넣어서 네. 살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질수록 네. 우리 세금은 더 들어가는데 이자 돈은 나가고 그 수치는 일부 기득권들이 다 가져가고 시장은 더 버블이 키워지고 유지되고 네. 그러면 소비는 점점 줄겠죠. 네.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단어를 이창열 총재가 왜 했겠어요. 이거 다 아니까. 그 얘기를 사실 방송상에서 뭐 아시겠지만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잘 안 하잖아요. 저만 좀 얘기하는데 문제 크다. 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아직 진행형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터진 됐습니다. 지금까지 터진 게 문제는 진행형이고 네. 일단 표현이 좀 저속한 일단 응급조치는 한 거예요. 자본금을 증액하는 걸로. 증액하고 네. 증액할 그 5조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씀하신 채권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수급이 될까? 물론 억지로 압박을 넣어서 뭐 좀 돈 있는 사람들한테 4조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 논리에서 푼다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5조면 적은 채권 아니죠. 좋은 채권이 아니잖아요. 말만 공사채지 상황 자체가 보증 비율하고 이거 좀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건전하게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늘겠네요. 네. 만약에 진짜 자금이 또 조달 안 돼도 또 문제죠. 정부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 네네. 조달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채권 시장에 그런 형태로 한전채 많이 나와서 채권 시장 좀 금리 튀고 이러는 맞습니다.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소화는 되겠죠. 네, 정부에서 뭐 이거 괜찮아 우리가 뭐 뒤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발행하고 소화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안에서 내규나 이걸 다 고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실. 네. 아직 승인 뭐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면 해결은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부실 규모가 어디쯤에서 멈춰야만 연착륙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잘 모르는 아무도 거잖아요. 모르죠. 근데 사업이 끝나면 괜찮긴 하는 거죠. 사업이 그 분양 그러니까 사업 같은. 우리가 지금 보도에서 접했던 부동산 PF 부실 현장. 네. 이게 어디까지 버티냐가 문제죠. 못 버티면 이거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PF 신축 지금 현재 있는 현장들한테 나갔잖아요. 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축도 나오잖아요. 또 보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일단 늘려놨는데 이거를 보증을 하는 걸 마치 보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시스템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우리 선청약 제도니까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을 돈은 지금 시스템이에요. 중도금 대출을 집단 대출을 갖다 끊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잡아줬잖아요. 집단 대출일 경우에는 예외. DSR 예외예요. 그 단체를 그러니까는 그 단지 그렇죠. 덩어리로 하는 거. 네, 네. 마지막에 잠금 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DSR이 적용되지만 중간에는 그냥 펌핑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약간 리스크라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조금 서울 말고 서울 외곽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네. 집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마지막 잔금을 못 치러서 잔금 한 50% 치러야 들어가잖아요. 네, 신축은. 그래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했더니 이자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 못하겠어. 배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사람들이요?